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임태훈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닷새 만에 공식 사과했습니다. 기획수사, 조작수사 운운하더니 녹취록이 나오니 마지못해 뒤늦게 사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사태 수습을 위해 송영길 전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조기 귀국 요청까지 했는데 일단은 송영길 전 대표는 귀국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네 분의 출연자들 모시고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사과 한마디 없었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생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불과 닷새 만에 기존 입장이 완전히 달라진 건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해가면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녹취록까지 보도됐는데 이것도 다 정치 탄압이라고 보세요?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그런 정책들을 좀 우리 정부가 많이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전부 다 뭐 정치 탄압으로 몰아가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정부의 특장기가 압수수색인데 사람들의 진술을 통해서 객관적 진실을 왜곡, 조작하는 검찰의 행태가 일상이기 때문에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합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 사과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사과하면서 원래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기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걸 안 하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왜 안 하기로 한 겁니까? 최영우 의원님.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요. 예를 들어서 자체 진상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돈 받았다고 지목된 사람들이 전부 다 안 받았다고 할 겁니다. 부인할 겁니다. 검찰 수사에 가서도 그렇게 할 판인데 그러면 그 결과를 그냥 발표하면 국민들이 믿겠어요? 안 믿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자체 진상조사가 무의미하다라고 보고 네. 그러니까 자체 진상조사를 원래 하겠다는 거는 이 의원들을 방어해 주겠다는 거였는데 근데 안 하겠다는 거는 이 의원들을 방어 안 해주겠다는 거고 그럼 이 의원들이 앞으로 검찰에 불려가지 않겠습니까? 네. 불려가서도 아마 이 해당 의원들은 부인할 가능성이 전 대단히 높다고 봐요. 과거 예를 보면 이런 그 돈봉투 수사 과거 예를 보면 검찰에 가서도 끝까지 부인하면 예를 들어서 준 사람 받은 사람 다 부인하잖아요. 네. 그럼 입증하기가 애매해요. 아마 저는 제가 보건대는 그래서 굳이 당에서 방탄할 필요가 없다는 전략 아래 당에서 그 진상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하는 거 맞습니까? 네, 일단 뭐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정당은. 그리고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관련자들을 특정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구부터 누구까지 지금 뭐 언론에 보도 나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은 언론 보도 외에 예를 들어서 뭐 지역 조직 상황실장이라든지 아니면 이 돈을 받았다고 지금 20명이 특정돼 있다는 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공명하고 또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민주당을 도와주시는 길일 수도 있다고 보고요. 저는 어제 이재명 대표의 좀 주말 동안에는 조금 숙고를 했고 최고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회의를 해서 나온 결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사과를 어찌됐든 간에 했고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의심의 눈초리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은 민주당이 회초리를 맞아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느끼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고 검찰 수사에 맡기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어쨌든 나흘 만에 입장이 바뀐 겁니다. 이제 처음에는 이게 야당 탄압이다, 그리고 기획수사다, 조작됐다 이런 주장들을 이재명 대표 본인도 했습니다만 아마 녹취록이 나오니까 이용호 의원님 그것 때문에 확실한 물증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 대표도 처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이 사안 자체가 처음에는 사실은 뭐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어떻게든지 소속 의원들을 감싸고 싶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워낙 명백한 녹취가 나오잖아요. 거기 사람 이름도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이런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이 수사권이 없거든요. 사실은 저기가 당내에서 해본들 그러면 명확하게 이걸 옹호하자니 이게 녹취와 반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그걸 옹호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자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도저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너무 명확한 증거 때문에 자체적으로 조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돈 봉투를 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꽤나 많은데요.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5명 정도는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다 알려져 있고 그리고 더 범위를 좁혀나가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 불리는 7인회 멤버도 그중에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관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김진진 변호사님. 네, 아무래도 좀 충분히 좀 개연성이 있다 그렇게 네. 생각이 되는 게 아무래도 또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송영길 그 전 대표와의 어떤 밀월 관계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조금 그 역사가 좀 깊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 당시에도 송영길 대표가 이제 무게파를 이제 처명하면서 그렇게 나왔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당시에 좀 친문 세력으로부터 약간 좀 소외되었던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좀 사실 케미가 잘 맞았었거든요. 그리고 이후에 또 갑자기 이제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면서 네. 또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회의원 출마에 길을 열어줬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이재명 대표가 또 당대표가 된 거고 이런 뭐 이심송심이란 그런 얘기도 뭐 한간에 나오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금 이게 일단은 뭐 검찰도 좀 더 수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송영길 대표로부터 촉발된 이 돈봉투 사건이 과연 이재명 대표하고도 전혀 무관할까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다들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조치가 지난해 12월 노웅래 의원 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도 받습니다. 당시에는 뭐 농담도 하고 뭐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때 상황을 잠깐 보고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뭐저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김남국 의원 돈봉투 받는 소리 같은 아니 우리 김성환 의원께서 김남국 의원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소리가 오시락거리는 소리. 아까부터요. 네, 참 뭐 좋은 일 없는 일입니다. 자, 당시에는 농담으로 넘기려고 했던 이재명 대표였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했습니다. 그만큼 사안이 위중하다라는 걸 본인도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신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그러나 정작 자신의 리스크에 대해서는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일보 보시죠. 이재명 대표가 급선회했습니다. 돈봉투 사과했습니다. 본인 의혹도 진상규명에 협조하라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닷새 만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이 또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고 게다가 정치 탄압이라는 주장을 계속할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판단도 배경에 깔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지금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지적하고 어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에 대한 어떤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 역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까지 조금 이 논조가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또 뭐 재판에도 뭐 참석하지 않고 이랬다고 한다면 저는 뭐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제까지 수사도 저는 성실히 받았다고 보고요. 네. 그다음에 재판 과정에서도 지금 계속 참여를 해서 출석을 해서 재판에서 지금 뭐 진실 규명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저는 뭐 이재명 대표와 이 돈봉투 사건, 그다음에 노웅래 의원 사건까지 해가지고 이것을 같이 보려고 하는 뭐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저는 좀 다른 점은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 이재명 대표 그 노웅래 의원 사건에서 이제 뭐 최고 회의에서 끝마무리 있을 때 약간 농담한 것도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은 당시에 한 가지
지금 우리가 그 다른 사건과는 다른 요인이 있어요. 한동훈 장관의 그 국회에서의 어떤 보면 그 요지 진술 그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요지 진술이 어찌 보면 처음이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처음 할 때 근데 너무 자세하게 그것도 뭐 불필요할 만큼 어찌 보면 어떤 의원들은 당시에 자기는 가결의 마음을 두고 있다가 그 모두 진술을 듣고 난 다음에 자기는 태도를 바꿨다라고도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좀 차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다음에 네. 이재명 대표 수사와 이 돈봉투 사건은 조금 저는 약간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잘못이 있는 부분들이 다르지만은 근데 이재명 대표 수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검찰에서 진짜 이러한 녹취록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돈봉투라든지 이런 뭐 어떤 객관적이고 명백한 물증은 아직까지는 제시를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잘 봤듯이 너무나 명백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일단은 조금 달리 보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좀 전에 한동훈 장관이 관련해서 뭐 국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법무부 장관, 주무장관으로서 관련 뭐 영장 청구가 들어왔을 때 체포동의안에 대한 설명하는 건 당연하고요. 과거에 이제 박범계 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보이는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은 이제 노웅래 의원 사건과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처신, 요거 차이, 요걸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번 사건하고 노웅래 의원 사건하고 사실 구조적으로 굉장히 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게 처음에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이제 대전 지역 그 사업가로부터 이제 10억을 수수해서 이제 그 돈이 이제 어떻게 흘러갔나 요거를 따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사업가 박모 씨가 또 노웅래 의원한테 돈을 준 거. 네. 이게 같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또 이번 사건도 그 이정근 사무부총장이 이제 중간에 어떤 역할을 해서 계속 돈봉투가 살포된 거 이게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녹취가 둘 다 있습니다. 네. 노웅래 의원도 마찬가지로 그때 한동훈 장관도 잘 얘기를 했지만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또 뭐 저번에 줬는데 뭘 또 줘,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녹취가 있었고, 마찬가지로 또 이번 사건도 똑같이 뭐 돈봉투 몇 개 빼갔다더라 녹취가 있어요. 이게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는 사건인데 왜 이재명 대표는 다르게 행동을 하느냐? 그럼 결국에는 차이점이란 건 유일하게 하나죠. 당시 이제 노웅래 저 의원에 대한 사건에서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넘어오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사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체포 동의안이나 이런 이슈가 지금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 결국 이 차이만 있는 겁니다. 그렇게 치면 결국에는 노웅래 의원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처신, 당시 어떤 이런 방구도 얘기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사과를 하지도 않았고, 이거는 결국에는 노웅래 의원 결국에는 그 사건 본인을 위한 거고, 결국에는 노웅래 의원 그 사건도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일종의 예행 연습이었다. 결국에는 뭐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돈봉투 사건의 최대 수혜자, 최종적인 수혜자는 송영길 전 대표라고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 전 대표가 반드시 귀국을 해야 이 사건도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도 지난 주말에 송영길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 걸어서 30분간 통화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조기 귀국을 요청했습니다. 자, 화면 좀 보겠습니다. 30분간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수습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고, 그래서 송영길 전 대표가 조기 귀국을 해야 한다. 요청을 했다라고 어제 최고위에서 밝혔습니다. 그러나 송영길 전 대표는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7월 달에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프랑스 파리에서 버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 수사로 밝혀진 게 없는 만큼 당장 귀국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룰지 조만간 파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이번 주말쯤 혹은 다음 주 초쯤에는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 것으로 보여지는데, 들어와봐야 이제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방탄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안 들어온다 이렇게 봐도 괜찮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보고요. 우선은 그 이재명 대표는 이번 사안을 접근하는 게 하여튼 어떻게든지 민주당 차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대응한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송영길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가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몰라요. 발표는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 송영길 대표의 이 사안 자체는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되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별개의 사안으로 지금 분리 대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로 봐서는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지 하여튼 그 넘어서서 정치적으로 사법적으로 본인이 생존하기 위한 이런 게 어떤 게 가장 유효하냐 이런 쪽으로 접근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보기 송영길 전 대표도 당연히 뭐 지금으로선 들어오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나온 것은 녹취록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검찰의 조사가 상당히 길게 갈 것이고 그러면서 많은 의원들이 받았다고 이름이 거명된 사람도 틀림없이 거부할 것이 뭐 그런 일이 없다고 이렇게 부인할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걸릴 것이다. 그래서 소나기를 피해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그 송영길 대표가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증거가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면 나중에 이제 사법부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때쯤 가서 예정대로 7월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는 불가피할 건데요. 어저께 안 그래도 좀 저희 당 내에 있는 분들과 좀 얘기를 해봤었는데 송영길 대표가 7월 달에 예정대로 귀국을 하게 되면 정말 공항에서 저는 체포될 염려도 있다. 공항에서 바로. 왜 그러냐면 그때가 되면 어느 정도 밑에 조직 어떤 그 자금 이렇게 이동에 있던 사람들이 조사가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그렇죠. 어제도 이미 소환 조사였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은 검찰에서 오히려 그 뭐 수수한 사람을 특정하지도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굴 부를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들어오시면 지금 검찰로서는 체포할 수는 없어요. 강제적으로 어떤 신병을 확보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전보다는 좀 빨리 들어오시는 게 오히려 여러 가지 국내에서 좀 대책을 더 마련하고 어떤 대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저는 7월보다는 조금 더 일찍 들어오시는 것을 조금 저는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본인이 지금 거절을 했다고 하죠. 네. 근데 30분간 대화를 했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을 그럼요. 거예요. 진상부터 해서 어떻게 수습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까지 이재명 대표하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둘 다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략을 수기를 많이 했을 것이고, 근데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거절을 했다고는 하지만 이게 거절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자칫 잘못해서 안 들어오면 지금 곧바로 체포영장이 청구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에 얼마나 더 큰 피해가 가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들을 송영길 전 대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지금은 거절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저 입장이 바뀔 가능성도 대단히 높고, 본인이 이제 7월 말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중간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고 다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아마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며칠간 검찰 수사에서 돈 받았다는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튀어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닌가. 그걸 좀 관찰을 해본 뒤에 아마 들어왔다 나가는 한이 있어도 저는 중간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들어오면 출국 금지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말씀하세요. 다른 저는 좀 달리 보는 것이 송영길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선대본부장을 했거든요. 상임 선대본부장을. 그래서 대선을 다 진두지휘를 했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행로를 보면 사실은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해외로 나간 것 자체가 사실은 국내 여러 가지 이런 사법적인 여러 가지과 혹시라도 연계돼 있을지 모르는 이런 불확실한 어떤 리스크 이런 것을 좀 벗고 싶은, 그래서 상당히 좀 시간을 벌고 싶어서 해외에 나간 것이라고 봐요. 물론 여러 가지 목적이겠지만 그것도 한 축인데 지금 그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회 그 당시였지만 그러나 이 돈이 송영길 대표를 통해서 뭐 이게 전달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갖고 사실 논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사법적으로 이 부분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불분명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본인은 검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전되는 걸 보고 귀국 여부 또 이런 것들 정책 행보를 결정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돈봉투 의혹으로 송영길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도 지금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패배 후에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출마했죠. 물려받았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그를 두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당시 상황 좀 보겠습니다. 제가 떠날 때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보다 뛰어나고 일 잘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던 우리 이재명 정도 돼야 우리 계양 구민들의 허전함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맞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선거에서 비록 졌더라도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으로서 국정을 함께 책임지겠습니다.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계양 구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기회를 주십시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치적으로 최근 2, 3년 사이 굉장히 가깝게 지냈던 이재명 대표와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어찌됐든 등 지금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개인 일탈로 선긋고 있고 거기에 대한 도의적 책임만 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공개되고 있는 그 녹음 파일 내용을 보면 송영길 대표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었다는 그런 의심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강내구 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송영길 대표가 당시 대표였으니까 대표가 이정근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묻더라. 레구 돈을 많이 썼냐고 묻더라라고 강내구 씨한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송영길 대표도 지금 경선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강내구 씨가 마련한 돈을 썼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다만 그 돈의 규모가 어느 정도였는지 궁금해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중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왔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물어봤던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강내구의 돈을 우리가 얼마나 썼느냐, 많이 썼느냐라고 물어봤다는 얘기인 즉슨 어쨌든 돈을 사용했다는 건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 그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범 의원님. 그렇죠. 아니 저 녹음 파일만 보면 네. 그러니까 저거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보면 강내구 씨가 돈을 뭐 만들었는지 그 부분까지는 송영길 전 대표가 잘 모르겠지만 얼마나 썼냐, 많이 썼냐 이렇게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물은 거예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당시 송영길 캠프의 직접적인 그 캠프 내 살림을 이정근 전 부총장이 맡고 있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돈이 어디에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갔는지 적어도 이정근 전 부총장을 중심으로 한 그 출입구는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영길 그 전 대표가 이정근 부총장한테 물은 것 같고 이정근 전 부총장은 뭐라고 답변을 했겠죠? 네. 뭐 그동안에 얼마를 받아서 뭐 이렇게 답변을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 얘기는 당연히 송영길 전 대표가 강내구 씨가 돈을 썼다는 사실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뭐 전체적인 규모나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니까 물어본 거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을 충분히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마 저런 내용들은 실제 송영길 전 대표가 귀국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네.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민주당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의혹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휴대전화 그리고 그 속에 3만 개의 녹취 파일 담겨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추려서도 2,000개가 넘는 여러 가지 파일이 의심스러운 파일들이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자, 어제 JTBC를 통해서 돈봉투의 개수와 돈이 오간 장소 등 구체적인 정황이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인천 두라고 원래 안 주려고 그랬는데 얘들이 보더니 또 형님 계약한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 그래갖고 오빠 똑같이? 그렇지. 어제 그만큼? 그래서 내가 거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다음에 윤은 몇 개 하냐? 5개만 하냐? 다른 거 주지 마. 내가 5개라고 얘기했어. 알았어. 내구는 5개만 주라는데 나한테는 10개 달라고 했어. 줘 그냥 해봐줘. 아이 나중에 적게 줬네 많게 줬네 얘기하니까 나한테 달라고 10개 달라고 그런 거니까 내가 그대로 줄게. 그걸 알아서 하라고 해야지. 자, 지금 국회의원 회관도 나오고 그리고 돈봉투의 개수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인데 물론 저희 법조 기자들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강내구 씨가 어제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대전 사업가를 통해서 돈을 조달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 돈봉투를 만들어서 지금 이 강내구 씨는 8천만 원에 대한 금액을 마련한 사람으로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을 마련했다라는 그 점에 대해서 인정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돈봉투 일부를 인정했다라는 중앙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핵심 공여자 혐의를 인정했다는 건데 이 부분이 인정되면 수사 속도도 더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일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얘기도 나왔지만 지금 관련자들이 다 뭐 혐의를 부인한다든지 이게 뭐 일종의 정치 탄압 프레임으로 몰아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우려 섞인 목소리로 바라보셨는데 이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누군가가 핵심 이제 관여자가 이거 관해서 실제 그런 일이 있었다 해서 인정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강내국 씨 같은 경우에는 당시 21년 전당대회에서 뭐 원외 어떤 인사들을 포섭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핵심적인 당시 전당대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강내구 씨가 어떤 이런 봉투 살포, 현금 살포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그 현금을 마련한 부분, 돈을 마련한 부분에 대해서 출처까지 이렇게 인정했다 하면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수사에 속도를 낼 만한 그런 중요한 증거라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지금 녹취 파일들이 좀 전에 나왔지만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녹취를 들어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이게 얼마나 특정이 잘 됐냐. 그걸 이제 일반적인 용어는 구체성이라고 하는데 법적으로 그게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예를 들어 특정이라고 하면 어떤 일시, 장소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두가 돼야 되는데 실제 지금 녹취 파일 보면 어디서 받았는지도 꽤 명확하고 뭐 시간이야 이제 녹취된 시간이 있으니까 나올 거고 그다음에 기타 뭐 녹취의 조작 여부까지 확인하게 되는데 특별히 그런 게 없다 하면 물론 녹취록만 가지고 이제 형사 절차에서 유일한 증거로 삼지는 않지만 다른 뭐 타인의 어떤 관련자 진술도 들어봐야겠지만 굉장히 좀 유력한 증거가 되는 상황이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검찰은 강내구 씨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 감사직을 맡고 있는데 이 직을 이용해서 어떤 공사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고 지금 어떤 혐의자들도 일정 부분 이정은 씨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인정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강내구 씨도 돈을 조달했다. 돈봉투 일부에 대해서는 또 인정을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속도가 더 빠르게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현재 녹음 파일 속 당사자들 자신의 혐의를 뭐 일부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돈봉투를 조성하고 건넬 당시만 해도 그 불법성을 인지하고 굉장히 은밀하게 움직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과 강내국 씨의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뭐 민경석이 나한테 전화 와서 그러는데 받긴 받았는데 가 쫓아와서 엄청 불편했어 뭐 그러대 너한테. 그것도 아닌 걸 가지고 불편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갖고 불편해. 엄청 조심해 임관석은. 조심해도 뭐 너무 조심해. 너무 조심해. 에이, 그런 걸 갖고 뭘 해. 자, 민주당 내에서도 쓴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녹음 파일이 명확하게 등장한 상황에서 더 이상 무슨 부인을 하겠느냐라는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제가 그때 그 선거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제가 등잔 밑이 어둡다고 참 그런 사실은 뭐 전혀 인지도 못했고요. 정말 또 이런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냄새나는 아주 고약한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지금 이심송시 많이 했느냐 해서 이재명 책임론까지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정치적인 굉장히 통지적 관계 또 대선 당시에 당대표 다 공격을 당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단호하고 그다음에 이 당당하게 이 끊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용호 의원님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도 정치인으로서 저 녹취를 들으면 굉장히 정말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이 치부가 들어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근데 이게 전당대회 얘기지만 이게 이제 돈이 오가는 그 뭐 크고 액수가 크고 작고 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게 나중에 당직 개편으로 또 뭐 어떤 뭐 특혜를 주어지고 아니면은 공천 때 같으면 공천으로 연결이 되고 또 이제 집권당 같으면은 이제 이게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공적 기관의 자리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0.57%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됐기 때문에 이게 거의 매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액수로 무슨 뭐 사법부 조로시 문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 정당의 선거 이것을 훼손하는 것이어서 굉장히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제 우리 공적인 여러 가지로 이어져서 이번 차제에 이 부분이 이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당의 투명성 그리고 우리 또 민주주의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계기를 정말 삼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다짐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내부의 시끌시끌한 모습
잠시 보여드렸는데 국민의힘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돈봉투 의혹까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데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문제가 꽤나 많기 때문입니다. 자, 김기현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에 약속이나 한 듯이 최고위원들이 말실수를 서슴지 않고 내뱉고 있고 그리고 전광훈 목사에게 발목을 잡혀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도 뼈아픈 대목입니다. 자, 그리고 전광훈 목사 어제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무슨 자신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힘 정당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십시오. 이걸 수용하면 제가 국민의힘 정당과 새로운 정당 창당을 잠시 보류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이제 나는 반드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당신들의 버릇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창당을 하든지 안 하든지 당신들의 버장머리를 내가 반드시 고쳐줘야 되기 때문에. 자, 저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정당 만들어서 국민의힘 당신들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니 전광훈 목사는 이미 정당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정당으로 몇 차례 그 총선이나 이런 데 도전을 해봤는데 잘 안 되죠. 그게 뭐 정당이라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대략 9월 10월쯤부터 네. 국민의힘 점령 운동을 벌입니다. 이제 저쪽 세계에서는 국민의힘을 점령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정당으로 잘 안 되니까 국민의힘을 점령하자. 그래서 자기 그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해서 본인의 정당 당원들한테 국민의힘에 가입하라고 그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그래서 국민의힘 당원으로 많이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숫자가 얼마인지 지금 설왕설래가 있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당 사무처에서는 얼마 안 된다고 하고 본인은 뭐 30만 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도 뭐 좀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만은 꽤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뭐 명확하게 사실이에요. 근데 전체 규모가 얼마냐 이건 잘 모르는 거죠. 지금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그렇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고 지금 자신감을 자기는 국민의힘 당원 본인 주장에 따르면 30만 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르장머리 고쳐보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당원 숫자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김기현 대표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초기 대응에 좀 실패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대응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광훈 목사는 자신이 가입시킨 당원이 최소 30만 명이다. 지금 최병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 근거가 참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집회할 때 국민의힘 입당한 사람 손을 들어봐라 했더니 참석자들이 모두 손을 들었다. 그래서 그 근거로 최소 30만 명은 가입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얘기하고 있는 추정치는 5천 명이 채 안 됩니다. 전체 당원 84만여 명 가운데서 1%에도 못 미치는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본다 하더라도 10,000명 안팎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들이 많은데 어쨌든 본인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호 의원님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우선 전광훈 목사의 언행 뭐 이렇게 보면 정말 무시하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자꾸 언론에 이렇게 보도가 되니까 사실 우리 책임도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지난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김재원 뭐 수석 최고위원 됐죠. 그분이 제일 먼저 감사 예배를 그리 가서 이 문제가 자꾸 이렇게 불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 하여튼 저는 우리 스스로 앞으로 이 보수 정당으로서의 그 진로나 좌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저는 원점에서 다시 한번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처음에 이 전당대회 때 사실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원만 투표한다고 그러니까 당원을 누가 몇 명 넣었다 그래서 뭐 유튜브가 몇 명이다 그래갖고 막 처음에 덤볐고 또 치열하게 전개되다 보니까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이 승부가 났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무슨 정말로 선거하는 사람들은 뭐 조상묘도 판다 이런 얘기도 하듯이 실제로 그런 행위를 좀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데
그 당시에 제일 먼저 이렇게 번질 줄 알았으면 단호하게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대응을 못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거의 저 정책 스토커거든요. 스토커인데 스토커는 처음 사실 무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단호한 조치를 좀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저 정광훈 목사가 실제로 뭐 다원인지 아닌지 이런 걸 좀 점검을 하고 어떤 정책 액션을 강하게 취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당내 영향력은 본인은 굉장히 크다 그러는데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거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김재원 최고위원을 본인이 당선시켰다라고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도 바로 전광훈 목사입니다. 목소리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김재원 의원이 이제 겨우 눈을 뜬 거야. 이제 겨우 최고위원 선거할 때 사실은 그때 4등이 아슬아슬했거든요. 아슬아슬해서 나를 찾아온 거야. 그래서 그 강화문에 3.1절 때 연설 한번 시켜달라고. 네, 그래서 연설해서 와서 보니까 이제 눈을 뜬 거야. 자, 얼마나 영향력을 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2021년도에도 지도부 최고위원회 전당대회에 출마했었고 올해도 출마했는데 둘 다 당선이 됐었죠. 당시에는 15%를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전광훈 목사가 전폭적인 지지를 해줬다고 하는 이번에는 17.6%입니다. 2.6%. 뭐 이게 뭐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다, 뭐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하게 이게 뭐 지지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전광훈 목사가 얘기하는 어느 정도의 막대한 영향력 이거는 사실과 좀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도 그동안 좀 신중한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어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국민의힘 버르장머리 붙여놓겠다까지 했는데 황당무계하기 짝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금 우리 당을 뭘로 알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 입을 당장 좀 닫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넘겨야 된다 이런 발언까지 나왔거든요. 오늘 그거 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당 공천 우리 당이 알아서 할 겁니다. 그 제3자가 그게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니까 다른 당 창당을 해서 실질적 대표를 하고 있는 분이 나 우리 당이 이렇게 자꾸 왈가왈부하고 감나라 배나라 하세요. 중단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저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늦은 감은 없진 않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도 과거 사랑제일교회 집회에 나가서 얘기했던 적도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뭐 마이크 잡은 적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은 적이 있기 때문에 다소 주저했던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일이 커졌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저는 김재원 최고에 대한 어떤 처음에 예배드리고 갔었을 때 그 5.18 논란이 있었을 때 저는 좀 강하게 이건 징계를 하거나 주의를 줬었어야 되는데 그 뒤로 그냥 용인해버린 약간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 뒤에 이런 무익과제 가서 뭐 우파 통일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저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오히려 지도부가 조금 막 들어섰을 때 조금 우왕좌왕하던 시기에 조금 실기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실제 저는 근데 제가 3.1절 날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기 일주일 전 3.1절 날 제가 이 TV조선에서 방송을 하고 네. 나갔을 때 전광훈 그 목사가 집회를 하고 있었고 그 자리에 김재원 최고가 연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재원 최고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지 했었는데 실제 결과가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 이게 실체가 확인됐구나라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체라는 것이 얼마만큼의 당원 수를 얘기하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은 상당히 당시만 해도 김재원 최고가 최고위원 후보 중에서는 그렇게 아주 뭐 1위까지 할 것이다라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1위까지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그런 실체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지금의 어떤 김재원 최고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국민에서 쳐내지 못하는 것이 그 실체를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저러시나 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저는 국민의힘이 정말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헤어질 결심 한 것 같으니까 상황 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태영호 최고위원이 또 SNS에 적절치 못한 글을 남겨서 또 한번 논란을
자초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과거 막말을 몇 차례 했던 적이 있는 태영호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 어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크, 머니 그리고 성을 뜻하는 영어 S로 시작하는 단어를 쓰면서 민주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역시 JMS 민주당이다. 과거 제명스라고 해서 JM 어퍼스트로피 S를 써서 또 논란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한 번 JMS를 거론하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JMS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계시듯이 피해 여성들이 있고 여신도들이 있습니다. 2차 가해가 가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미처 하지 못한 나머지 JMS를 여러 차례 쓰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태영호 의원이 해명했습니다. 보좌관의 실수로 전체 보기 상태로 공개가 돼버렸다. 토론회장에서 바로 삭제를 지시했다. 어떠한 조치도 달게 받겠다라며 본인과 함께 이 글을 올렸던 보좌관도 함께 윤리위 징계에 스스로 요청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징계하는 이제 논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징계를 어떤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네, 뭐 현재 국민의힘 분위기로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징계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그 황정근 윤리위원장을 새로 이제 선임하면서 김기현 대표가 얘기하신 부분이 이제 당 윤리의식 강화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이전과는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겠다. 그렇게 당에서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로 직후에 이제 이런 문제가 터져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뭐 당 차원에서 어떤 징계가 논의될 상황이라고 보고 특히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일련의 어떤 이런 부적절한 언행들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이 또 지지율을 깎아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뭐 김재원 의원도 그렇고 뭐 조수진 의원, 태영호 의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그리고 지금 또 절박한 시점입니다. 이 상황이 좀 달라요 이전하고는. 지금 이제 총선 1년을 앞두고 더군다나 가장 이제 국민들의 등을 돌리는 그런 행동들이 저런 이제 막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문제에 있어서 지금의 어떤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에도 확실히 국민의힘에서는 좀 더 조심하고 또 어떤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징계가 예고돼 있는 그런 상황이고 태영호 의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네, 말씀하십시오. 추가로 사실 태영호 이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북에서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더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사실은 국회의정 활동을 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아직은 거기에 익숙치가 않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제 그 최근의 정치 문화를 보면 여야 간에 아주 세게 선명하게 경쟁하는 데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최고위원이 되면서 나도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굉장히 좀 수위를 높이고 선명성을 보여야 되겠다. 그런 의욕이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번 4.13도 그렇고 이번 뭐 여러 가지 뭐 JMS 쓰는 것도 그런데 저는 좀 너무 그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가 지나치게 언론을 의식하거나 언론의 뭐 주목을 받고 싶거나 이런 차원에서 혹은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본인이 선명성을 보이거나 이런 걸 좀 조금 자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본인도 이번에 아마 크게 느꼈을 것이고 윤리위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차분하게 앞으로 좀 최고위원으로서 무게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태영호 의원의 적극성이 어찌 보면 이번에 의회의 인물로서 최고위원 당선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건대 태영호 의원은 약간 그 부분에서 성공신화에 지금 취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최고위원회 누가 될 것인가 언론에서 여러 그 뭐 취재를 해서 했던 그 내용에는 태영호 의원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치고 올라와서 태영호 의원이 상당히 그 당원들의 많은 지지를 받아서 됐잖아요. 아마 본인은 근데 그 지지의 상당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적극성이에요. 제가 그 일부 이제 당협위원장들한테 물어보니까 후보들 중에서는 가장 열심히 뛰었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그러니까 자력으로 지금 최고위원 지도부에 들어갔단 말이죠. 아마 이 성공신화인데 그 성공신화에서 빨리 조금 더 현실로 좀 돌아와야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4월 들어서 그야말로 광폭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서 소환 일정만 벌써 12개가 됩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공동정부 아니냐 하는 비판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 여사의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가겠습니다.
봐도 돼요? 그럼요. 힘내세요. 자, 김건희 여사의 공개 일정이 많아질수록 민주당의 공세도 더 거칠어지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자, 보시죠. 대통령실에서는 봄철이라서 행사 참가 요청이 늘어나고 있다. 아무래도 겨울보다는 더 늘어나겠죠. 코로나도 이제 거의 다 뭐 종식이 돼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김 여사가 참석하고 있는 건데, 그런 건데 민주당에서는 조용한 내조를 약속하더니 정부 정책에 관여하는, 이건 월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점입가경의 요란한 내조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국가 주요 행사 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배경으로 처리되고 김 여사가 중심이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진들이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 국민이 뽑은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 나라의 대통령입니까? 지금이라도 이 부속실을 만들어 대통령 부속비서관실이 여사를 보좌하는 지금의 기형적 시스템을 원상복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기둥 뒤에 숨어 꼼수를 쓰지 말기 바랍니다. 자, 역대 영부인들은 다 영부인의 역할을 했습니다. 뭐 김정숙 여사도 과거 이런 역할들을 했었고, 그런데 왜 유독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만 움직이면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건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도 좀 답답한데요. 사실은 뭐 지금 김건희 여사께서 뭐 요란한 행사를 다니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소외되고, 그리고 전 정부에서 제대로 못 챙긴, 또 이제 그 뭐 장애인이 됐든지 뭐 아니면 지역 행사 이런 데 조용히 다니고 있는데, 이게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심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요란한 행사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뭐 전 정부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죠. 전 정부에 비해서 오히려 조용한 내조에 가깝다. 왜냐하면 지금 뭐 많은 국민들이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숙 여사께서는 그 당시에 인도의 타지마할 같은 경우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가셨어요. 그 당시에 인도는 타지마할 행사에 문체부 장관 정도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굳이 영부인 가겠다고 해서 간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또 2019년입니까? 체코 방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 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외교적으로 카운터파트인 체코 대통령이 사실 이스라엘 방문 중이었는데 나중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뒷말이 나왔는데, 당시에도 김정숙 여사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이 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조용한 내조고 크게 문제될 게 없는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공격하는 것인데, 저는 뭐 그 정치적으로 자꾸 이제 뭐 약한 부를 자꾸 이제 공격하는 것은 맞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남북 문제도 그렇고 외교적으로 아주 첨예한 이런 상황에서 자꾸 이런 가십성 이런 문제를 자꾸 침수 봉대해서 정파적으로 당력적으로 자꾸 공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지금 대통령으로 제대로 이제 인정하고 대선을 승복했다면 당연히 그 부인께서도 여러 가지 행사에 조용히 가서 참석하고 또 국민들을 위로하고 하는 것들은 뭐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뭐 다니시는 것을 뭐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다니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그 대통령께서 제2부속실을 없앤다고 했었을 때 무슨 의미로 없앤다고 한 거였나요? 이렇게 대통령실을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없앤다고 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용하고 그냥 아내로서의 역할만 한다고 했기 때문에 2부속실이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2부속실 되려 우리가 설치하라 그래요. 민주당에서는 제발 설치해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좀 일을 하셔라 하시더라도, 지금 대통령실에서 저는 엊그저께 어떤 사진 보니까 의전비서관이 오히려 그 김건희 여사 행사의 옆에 서 있어요. 의전비서관이 할 일인가요, 그게?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비판은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하고, 또 며칠 전에 보도를 보면 대통령의 요청으로 국정 파트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 얘기가 나온 건 뭡니까? 우리가
김건희 대통령 뽑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거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인정하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에서 국정 파트너가 된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런 얘기가 메시지가 나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보고요.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공개 행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저는 절차와 그다음에 규정에 있는 대로 그리고 투명하게 한다면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발언들, 특히 뭐 정책과 관련한 발언들, 그다음에 프랑스 외교부 장관을 만나서 어떤 뭐 임기 내에 뭘 하겠다. 아니 본인의 임기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조금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황을 좀 지켜보는 그 시선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총선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뭐 수석 비서관이라든지 행정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가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꽤나 많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어제 김건희 여사가 참석했던 행사에 눈에 띄는 인물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저 사람입니다.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입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시민사회 수석이 어제 충남에서 있었던 저 야생동물 구호 활동하는 그 행사에 굳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이 찍혔습니다. 논란이 많고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포에 그동안 재선을 했던 의원 출신인데 이번에는 마포 대신 충남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어제 간 장소가 강승규 수석의 고향입니다. 네. 출신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승규 수석이 서울 마포에서 떠나서 그 충남 저 예산으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마 본인도 그런 걸 굉장히 의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대통령 부인 행사에 그 시민사회 수석이 굳이 갈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건대는 그런 것 저런 거를 염두에 두고 동행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 동행을 놓고서 우리가 뭐 사실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그게 무슨 잘못됐다 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차기 총선에 나올 거라는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40명, 50명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한 40명 출마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서. 역대 정권마다 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했거나 정부에서 근무했던 분들은 총선에 그 상당히 좀 유용한 자산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정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나가실 분 많을 거 아니에요? 장관 하시는 분들 중에. 그건 개개인별로 확인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제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로도 검사 출신인데 총선 나가고 싶어하는 분들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임박하면은 더 많이 뛰어들 겁니다. 최소한 수명보다는 십수명이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시중에 떠도는 괴담은 근거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특정 직업 출신이 수십 명씩 대거 공천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당대표인 제가 용인하지도 않겠습니다. 자, 신문 함께 살펴볼까요?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대통령실 참모 40명 총선 차출설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관심 있는 인사가 5명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 누가 믿을까요, 김재진 변호사님? 네, 일단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참모 40명 총선 차출설 이거 자체가 좀 부담스러운 그런 워딩이라서 아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어떤 특정 직업군, 뭐 검사 얘기가 나왔지만 참모, 뭐 대통령실 참모다 해서
이런 특정 직업군한테 어떤 뭐 출마 자체를 막는다. 이거 자체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정치적인 능력이 있으면 어떤 커리어를 가졌던 총선에 출마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뭐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고민정 의원 뭐 포함해가지고 다수의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럼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고 다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민생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으쌰으쌰 열심히 일해보자 이렇게 하는 상황인데 네네. 벌써 1년 남짓 남은 총선에 이렇게 나오겠다 하면은 어떻게 보면 좀 대통령실의 기강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좀 바로 잡을 필요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간혹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실에서 공천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민심 위반도 있곤 했는데 이런 걸 좀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라도 현재 좀 대통령실에서는 이 40명 차출설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좀 반대를 하고 부인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있죠. 지금 기강이 해이해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있긴 합니다만 부인을 할 때도 잘 납득이 될 정도의 수준은 해야 우리도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넘어갈 텐데 선거에 관심 있는 대통령실 직원이 5명밖에 안 된다니 이건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 차출 40명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네. 차출은 누군가 필요해서 당신 나가시오 이런 거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인재 영입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렇게 뭐 수십 명이 거론되는 것은 자가 발전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그게 행정관이든 수석이든 내각에 있던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앞으로 자신의 정책 거취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갖고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나는 이제 출마 자체도 좀 열어놓고 본다 이런 것이고 그걸 다 망라하면은 뭐 전체적으로 한 40명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인데 더 문제는 이분들이 아무래도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예전에도 문재인 대통령이든 뭐 전임 정부에서도 보면 대통령과의 거리를 굉장히 가깝게 해서 총선 때 마케팅으로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런 상황에서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유리한 지역, 그러니까 TK든 뭐 부산, 영남 이런 쪽에 대부분이 거론되니까 네. 그런 부분 우리 의원들이 굉장히 예민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자제를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2020년 총선을 앞두고도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 청와대 사람들 40명 차출설이 또 있었어요. 그때도. 그때 청와대에서도 부인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죠? 뭐 40명까지는 몰라도 거의 육박한 근접한 네네. 숫자가 총선에 출마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지금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사실은 청와대나 대통령실이나 거기 가서 5년 내내 근무하지 않아요. 네. 대개의 경우 1, 2년 근무하고 나오죠. 들어갈 때부터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할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차출이 아니고 본인들이 원래부터 거기 가서 그 경력을 바탕으로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이런 데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청와대든 대통령실이든 거기에 있는 참모들이 총선이나 지방선거에 나가려고 한다는 사실은 그건 뭐 부인할 이유도 없고 실제 부인하면 자칫하면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놓치기 가까운 뉴스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나라 축구 에이스죠. 세계적인 축구 스타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연봉이 공개됐습니다. 신문 보시죠. 손흥민 선수가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에 일단 뛰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주일에 3억 4천만 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억 4천만 원, 웬만한 사람 연봉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177억인데 이건 광고 수익을 뺀 순수 연봉으로만 따졌을 때 이렇습니다. 광고 수익까지 따지면은 훌쩍 더 많은 수백억에 달하는 돈을 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손자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굉장히 부럽고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연봉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한번 봤더니, 그러니까 177억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EPL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리그에서는 거의 한 10위권 정도가 되더라고요. 상위권이더라고요. 지금 1위는 요즘 가장 주가를 높이고 있는 홀란드라는 선수가 가장 1위고인데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근데 손흥민 선수가 그 토트넘에서 또 1위가 아니에요. 그 위에 해리케인이 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저는 손흥민 선수가 참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에서 어차피 프로 선수는 어차피 연봉으로 다 평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라면 참 자랑스럽다. 일단 부럽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봉뿐만 아니라 다른 걸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결혼설이 제기됐습니다. 자, 김동완 해설위원의 의미심장한 발언으로 이 결혼설이 수면 위로 떠올랐는데 직접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손흥민도 내가 한 서너 경기를 쭉 비교해봤을 때 지난 경기 얼굴이 제일 밝았어. 뭔가 있다는 거죠. 써 있네. 뭐라고는 말씀 못 드리지만 뭔가가 손흥민을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아주 따뜻함이 하나 저는 보입니다. 얼굴에. 안색이 좋아졌잖아. 이유가 있겠죠. 그게 하루아침에 밝아집니까? 개인적으로 뭔가 밝아진 있었겠죠. 그냥 제 추측이에요. 자, 정말 근거 없는 추측일까?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반지가 있었습니다. 저도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 반지를 끼고 다닙니다만 손흥민 선수는 결혼 전인데 반지를 끼고 다녀서 혹시 연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막 난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를 꼈습니다.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를 왜 꼈을까? 혹시 의미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더니 영원한 사랑의 서약을 상징하는 어떤 징표다. 뭐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신뢰를 담보로 하는 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을 때 왼손 가운데 손가락에 반지를 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지의 모양도 뭔가 어떤 패션으로 남성들이 착용하기에는 조금 더 여성스러운 느낌도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뭔가 커플링 같은 것, 어떤 결혼 반지 같은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네, 지금 뭐 손흥민 선수 당연히 결혼 정년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이제 방송에서 언급이 됐지만 요즘 뭐 표정이 밝아졌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저 결정적으로 이제 나왔던 저 반지를 좀 찾아보니까 저게 그래도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비싼 반지인데 거의 한 1,000만 원대 정도 하는 반지라고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뭐 기존에도 반지 끼를 즐겨 꼈다고는 하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고가의 반지를 또 갑자기 또 꼈다. 이거 자체가 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반지라는 게 또 어떤 남녀 사이의 어떤 서약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건 뭐 지극히 당연한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결혼 정년기다 보니까 이런 전 국민의 이런 관심이 좀 집중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혼은 은퇴한 후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건 뭐 그때의 뭐 각오였고 선수로 성공하겠다는 각오였고 지금 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뭐 좋은 소식 들리는지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하겠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폐단을 알린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공개된 이후에 JMS에 대한 파장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은 메시아다. 정명석이 이 시대에 온 메시아다. 항상 여성들을 데리고 다니거든요. 근데 다 키 크고 이뻐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보여? 나 쳐다봐 하나님. 뭘 찍나? 여기 안녕. 자, JMS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정명석의 범행을 도운 2인자가 어제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구속됐다는 어제 구속이 됐고요. 그 관련해서 2명이 구속이 됐죠. 지금까지는 저 JMS의 2인자가 사실은 단순히 그 정명석 씨의 그 어떤 성범죄를 방조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장에 보면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왔다 이런 얘기거든요. 본인이 방송이나 이런 데 나와서 사실은 자기는 관여를 안 하고 오히려 말렸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 영장에 보니까 검찰 그 수사 결과를 보니까 그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도왔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혐의로 구속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명석의 그리고 JMS의 2인자 바로 정조은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정조은 씨가 여러 가지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얘기들, 나는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했던 그런 부분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는 양심이 죽겠더라고요.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 무슨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이미 선생님을 위해서 인생 다 바쳐서 제가 나가서 거짓 진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양심을 때문에 속일 수가 없어요. 저도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 수혜는 사랑의 행위가 아닙니다. 선생님 이 상황에 선생님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JMS에 대한 수사 상황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놓치기 아까운 뉴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25 참전 용사들이 드디어
좀 다소 허름해 보였던 조끼를 벗어 던지고 새롭게 제작된 제복을 입게 됐습니다. 새로운 제복 이달부터 지급된다고 하는데 어떤 모습인지 비교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기존에 6.25 참전 용사들이 입었던 조끼입니다. 상의. 흔히들 볼 수 있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조끼에 왼쪽 가슴에 용사의 표시가 있고 오른쪽 가슴에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허름해 보이긴 하시죠. 그래서 깔끔하고 보기 좋게 변모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을 텐데요. 조금 더 멋있어 보이게끔 지금 모델들도 참전 용사들이 모델이 되어서 여러 가지 촬영을 했는데 일단 깔끔해 보이고 그리고 참전 용사를 대우해주는, 위해주는 그런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제복으로 변모를 한 겁니다. 시청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사실은 이게 만시지탄이죠. 진작에 좀 깔끔한 그 옷, 그리고 디자인도 그 아주 그 뭐 유명 디자이너가 지금 디자인을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저런 걸로 해서 이제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이 제복에 대한 존경심 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보훈도 이제 보훈처에서 보훈부로 승격하고 하는 점에 맞물려서 그 생존 참전 유공자 5만 1,000명에게 저는 깔끔한 그 제복을 마련해 줬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네. 저뿐만이 아니고 그 이제 유족들을 위한 여러 가지의 그 어떤 보훈 사업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그 조금 더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진작 좀 바꿨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었는데 뭐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어찌됐든 좀 허름했던 조끼에서 정말 멋있어 보이는 저런 제복으로 바뀌었다는 부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제복을 입은 참정 용사들을 길을 가다가 만나게 된다면 고생하셨다 말씀도 따뜻하게 해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인사를 받는 참정 용사들도 더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